요즘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느니, 역전했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린다고? 일본 망하는 거는 부자 3년 가지만, 한국은 훨씬 더 빨리 망할 걸세.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이라고.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건 절대 방송 불가야. 여기는 NHK 방송국 경제산업부 편성회의실입니다. 도쿄대 수석의 옥스퍼드 유학파로 NHK 역사상 최연소 PD가 된 그녀가 임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가 제출한 특별 기획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기획안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K 신입 PD이고 올해 27살인 사토 유키코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일본의 충격적인 현실과 그로 인한 저의 깊은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전해도 될까 하고 몇 날 며칠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선 일본의 현재 실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누구 말이 맞나 싶을 정도죠.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장노년층들은 혐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8, 90년대 일본의 영광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시죠. 그때는 말이야. 세계가 일본을 두려워했지. 뉴욕의 록펠러 센터도 우리 것이었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일본 제품이 세계를 평정했다고. 한국은 일본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왔었지. 요즘 젊은 것들은 뭘 몰라서 한국 하는 거야. 하지만 90년대생인 저희 세대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저희는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맨날 디플레이션이니 뭐니 경기가 안 좋다느니 마이너스라는 안 좋은 얘기만 들었거든요. 반면에 SNS에서 보는 한국은 마치 최첨단 미래도시 같았어요. 세계를 휩쓰는 K 콘텐츠, 5G 세계 보급률 1위, 현금이 필요 없는 디지털 결제까지. 여전히 팩스와 도장 문화에 멈춰있는 일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80년대의 영광스러운 일본을 추억하시는 부모님 세대와 현실의 쓴맛을 보고 있는 젊은 세대. 이 간극은 세대 간 벽이 되어버렸고 저희 세대는 사토리 세대가 되어갔죠. 사토리는 일본어로 깨달음, 득도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모든 꿈을 포기한 세대란 의미입니다. 돈벌이, 출세, 결혼에도 관심이 없고 경쟁도 싫어하고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죠. 힘들게 대기업에 들어가봤자 비정규직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봉급은 고작 22, 3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거기다 세금 떼고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얼마 남는 것도 없죠. 대기업도 이런데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는 더 심하고요. 어차피 뭐래도 차 사고 집 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괜히 회사 들어가서 시달리지 말고 자유롭게 내가 먹을 만큼만 아르바이트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낫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일본은 희망이 없다며 체념하는 동기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제도약 가능성을 굳게 믿었어요.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던 일본의 저력이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도쿄대 경제학부에서 저는 일본의 전성기를 연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찾아낸 세계 경제대국 시절의 자료들을 모조리 파헤쳤죠. 그 열정으로 수석 졸업이라는 영광도 얻었고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옥스포드로 유학까지 떠났습니다. 아시아 경제연구회 간사를 맡으며 더 깊이 공부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본의 제도약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맹목적인 노력일 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적 권위자로 불리는 분의 특강이 있던 날이었어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세계 디지털 전환 연구소장이신 마이클 브라운 교수님의 강연이었죠. 글로벌 디지털 혁신과 그 시사점이란 주제였는데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통계 자료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그저 겉핥기 정도였더라고요. 교수님은 먼저 디지털 전환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를 설명하셨습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격전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상위권 디지털 국가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조업과 물류 강국으로서의 탄탄한 기반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모습입니다. 동아시아의 발전한 나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서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강은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국과 일본에 특히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알아보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이 디지털화에서 뒤처지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반대로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두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무엇이며 디지털화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한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랫동안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과 격차가 큰 나라였죠. 다른 것은 제쳐두고 경제만 살펴보아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 사회는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의 한국 경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죠.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1965년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2.5배 수준으로 좁혀졌고 취업자 평균 임금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1인당 GDP도 증가율만 보면 지난 20년간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한국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 예로 든 통계는 끝이 없었는데요. 스위스 IMD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도 또 유엔의 정부 경쟁력 지수인 전자정부 순위도 그랬고요. 교육은 세계 상위 100대 대학도 한국이 더 많았습니다. 영어 토플 점수 한국은 아시아 11위, 홍콩하고 비슷한데 일본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G7 주요 선진국 클럽에서 일본의 자리가 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G7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인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위협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체 GDP로 보면 IMF 집계 기준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인구도 경제 규모도 전혀 다른 체급의 나라이니까요. 물론 한국이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건 그저 이웃나라의 성공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박하려던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현재 체급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통계 자료가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현실을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일본의 미래가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의 성장이 멈추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로 일본의 생산력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전환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디지털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냈죠.
저는 주재원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다 살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치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갔더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디지털 측면에서 원시 사회라고 하면 좀 가혹한 얘기지만 거기서 크게 나가지 못했어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디지털 후진성은 충격적이었죠. 제가 처음 일본에 부임한 곳이 지방정부였는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오모리라고 저 북쪽에 홋카이도 밑에 있는 데입니다. 한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지하철 탈 때도 핸드폰으로 대충 다 찍으면 되는데 일본은 여전히 지하철 표가 있습니다. 표를 사고 표를 넣고 툭 올라오면 또 뽑아야 돼요. 근데 출퇴근 때처럼 사람들이 밀려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경험 하나 더 말해줄까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직원들이 이건 특별히 장인이 만든 거예요 하며 건넨 건 다름 아닌 동전 지갑이었죠. 당시엔 좀 의아했어요. 그때도 이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들 카드만 주로 사용했으니까요. 특히 동전은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린 건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 인기 라멘집에서 밥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줄이 도통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앞을 살펴보니 손님들이 하나같이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움큼씩 꺼내더니 이름부터 차근차근 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계산하는데 좋게 2, 3분은 걸렸어요. 그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양복 입은 직장인들 주머니가 하나같이 동그랗게 불룩했어요. 그날 점심 밥값 계산하는데 한 2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동경, 오사카 같은 중심부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인 한국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거기서도 대기업 다니는 샐러리맨이나 젊은 사람들, 그런 일부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8,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양국의 디지털 전환 성패 요인 중 하나로 바로 문자 체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은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로 AI 처리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이지만 반면 일본의 문자 체계는 복잡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디지털 처리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쿄 사무실에서 경험한 일본의 업무 환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전히 팩스와 도장이 업무의 중심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출근할 때마다 찍어야 하는 출근 도장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도장 문화를 개선하자고 했더니 기업들의 대응이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예 회피를 해버리네 등의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본인인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디지털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본질은 외면한 채 겉모습만 바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팩스를 선호했으나 불가피하게 이메일을 작성해야 할 경우 이메일 하나 쓰는데 거의 반나절을 붙잡고 쓰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꼼꼼한 일본인의 국민성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실제 원인은 그들의 복잡한 문자 체계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컴퓨터에 입력하는데도 로마자를 입력해서 히라가나를 입력하고 변환키를 눌러서 한자나 가타카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니 업무 속도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젊은 직원들은 이런 말을 웃으면서 농담처럼 던지곤 하더군요. 이런 언어를 물려주신 우리 조상님들한테 감사를 해야 하는 건지 원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요소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소 문자입니다.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졌죠.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인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죠. 동일한 AI 시스템이 한국어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일본어는 70%대에 머물렀습니다. 문자 체계의 차이가 이토록 극명한 성능 차이를 만든 거죠. 이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문자 체계의 효율성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한국,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 되리라고는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예비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일본의 제도약을 확신했던 제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일본어가 디지털 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일본인으로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이유에서라면 혁신과 변화로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근간이니까요. 이것만큼은 바꿀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교수님께서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디지털화에서 한일 간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1741개입니다. 놀라운 것은 서류 양식도 정확히 그 숫자만큼이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봉건 시대부터 이어진 지방 분권적 전통 때문이기도 하고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외부 업체에 의존하다 보니 1741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서로 호환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한국과는 천지 차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일본의 경우 호적 등본을 떼려면 도쿄에 사는 사람이 홋카이도 출신이라면 호적 등본 하나 떼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졸업 증명서를 떼러 일일이 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보질 않았고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 제가 지방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예로 들며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공무원들의 반응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떡하냐였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이유로 전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거부하더군요. 정보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화를 거부하는 핑계 또는 무지에서 오는 반응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위해 디지털청까지 설립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정치적 영향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디지털청을 만든 스가 총리가 하루 만에 사임하는 바람에 디지털청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일본 사회의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가 대표적인 사례죠. 일본 정부는 처음에 자발적 신청이라며 5,000엔을 주겠다고 했다가 반응이 시원찮자 2만 엔으로 올렸어요. 2조 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겨우 80% 발급률을 달성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 카드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해서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더니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한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빠르게 디지털화에 성공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아직도 금융실명제조차 없는 일본의 현실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디지털 시대의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비효율성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현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있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가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고 뒤통수가 따갑도록 민망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죠.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린 상태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뒤처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특히 한국에게 이렇게 큰 격차로 추월당하고 있다니. G7 국가인 우리가 이제는 따라잡기도 힘들 정도라니 이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순간 오히려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막연하게 꿈꿔왔던 일본의 변화, 그 첫걸음을 제가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일본 사회에 보여준다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절망감으로 시작된 생각이 어느새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NHK를 선택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눈과 귀가 되어온 최고의 공영방송사라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입사 준비를 했고 결국 NHK 최연소 PD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제 뜻대로 흘러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앞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에요.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청 설립 3주년을 맞아 성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동안 연구해온 한일 간 디지털 격차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으니까요. 특집 기획을 위해 도쿄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통계나 보고서가 아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마음 한켠에는 같은 젊은 세대로서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담아내고 싶기도 했고요. 변화의 시급성을 전달하는 데는 차트나 그래프보다 우리 또래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힘이 있을 거라 믿었죠.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획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 및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들을 짚어보고 싶었어요. 열정을 다해 준비한 기획안을 들고 저는 편성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민 첫 기획안. 저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는 절대 방송할 수 없네. 나카무라 국장님은 제 기획안을 책상에 내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도쿄대에서부터 줄곧 수석이었던 제가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디 감히 일본을 한국과 비교해. 필드 경험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우리나라 20대의 95%가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도쿄대 공대생들의 절반이 삼성전자 입사를 희망하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이미 우리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나카무라 국장님의 눈치를 살피던 시마무라 부장님이 쏘아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저는 노트북을 열어 취재 영상을 틀고 설명했습니다. 아키하바라 대형 가전 매장 점장의 인터뷰입니다. 10년 전엔 일본 제품이 매장의 80%였는데 지금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은 죄다 삼성, LG만 찾고 게임기도 닌텐도 대신 삼성의 폴더폰이나 LG 게임용 모니터를 산다더라고요.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그룹도 비슷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는 질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꼽았습니다. 일본 기업은 올드하다. 한국 기업이 더 글로벌하다는 이유였죠. 이 영상은 이치카와 유리카 씨, 18세 고등학생인데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한일 믹서라고 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은 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라소 데스는 알았어요 라는 말이고, 마지 고마워는 정말 고마워. 진짜 소래나는 진짜 그래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한일 믹서를 쓰는지 물어보니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어일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모르면 왕따 당한다면서요. 그때 시마무라 부장님이 비웃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니 한국어를 섞어서 쓴 건 예전부터 그랬는데 뭘 그렇게 난리야?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한국말 몇 마디 쓰는 게 아니라 일본어 문법에 한국어를 섞어서 아예 새로운 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저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K-드라마나 K-팝 같은 한국 콘텐츠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 사용은 이미 하나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듀오링고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Z세대의 46.7%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로 한정하면 그 비율이 83.7%나 된다고 해요. 어쩌면 이것은 기성세대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나카무라 국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저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제가 다시 반박하려던 찰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울 특파원을 지내고 얼마 전에 돌아온 스즈키 선배였습니다. NHK 보도국에서 23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죠. 선배는 6개월간 한국을 취재한 경험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일본 국회의원들과 철도 공사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산업계 인사들 약 30명과 함께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시찰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권 세력들의 압력에 밀려 방송을 포기해야 했었죠. 첫 충격은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습관적으로 환전한 현금을 들고 있던 제가 오히려 낯설어 보일 정도였죠.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지하철은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혼잡도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와 충전기까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도로 시스템은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도로에는 빨간색, 분홍색, 연두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길 찾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이 색채 유도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한국을 가보니 한국의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이미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스타트업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업 탐방을 위해 제가 처음에 간 곳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특히 초미세 공정 기술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장비를 수입했지만 현재는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일본 기업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회의실에 시선이 집중됐고 국장님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 방문했던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본사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종이 한 장 없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뤄지고
한국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 송금, 인증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그 혁신성을 주목하고 여러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현대중공업이나 카이스트에서 본 로봇기술연구실은 마치 미래를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스마트 조선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드론이 거대한 선박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AI 로봇이 용접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카이스트의 로봇 연구실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AI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더군요. 바이오 연구실의 자동화 시스템까지. 우리와는 이미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젊은이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강남과 판교의 스타트업 밀집 지역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창업자의 상당수가 2030 청년들입니다. 반면 일본의 20대 중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수적인 문화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R&D 투자율만 봐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큽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율이 5% 이상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3%대의 수준에 그치고 있죠. 특히 한국은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미래 산업에서 점점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정반대이죠.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년 전 그 철도 시찰 때 이권 사업자들이 제 입을 막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낡은 시스템의 수혜자들을 위해 일본의 미래가 멈춰 있는 것을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스즈키 선배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국장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신 듯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극우 성향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저는 숨죽이며 국장님 반응을 살폈어요. 그때 부장님이 조금 수그러든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은 뭘 하고 싶다는 건가? 스즈키 선배가 저를 넌지시 바라보고는 말씀하셨어요. 유키코 양이 준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국장님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군 그래. 자네들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예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알겠네. 한국의 혁신 사례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 그럼 단순 비교가 아닌 우리의 발전 방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집을 만들어 보게. 이제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미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국장님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늘 한국을 우리의 뒤를 쫓는 나라로만 보시던 분이 이제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는 말씀에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즈키 선배 덕분에 가까스로 첫 관문은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엔 정말 기쁨에 들떠 잠도 못 이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기획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기다려왔다는 응원도 많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부터 일부 광고주들은 스폰서십 철회하겠다는 협박까지. 자민당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큰 파장이 일 줄은 솔직히 저도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게 무섭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릴 때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용기가 나요.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뭉쳤던 것,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벤처붐을 일으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세계 정상에 오른 것까지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비전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있겠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온 한국처럼 저도 이 길을 꿋꿋하게 가려고 해요. 우리 일본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송인의 책임이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